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34장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에 미치는 영향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통화량을 변동시켰을 때 총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거 우리 봤어요. 여기가 국민소득이고 물가. 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총수요 곡선이 우하향합니다. 자, 특히 이자율 관련된 효과를 먼저 살펴봤죠. 자, 그런데 물가를 하락했을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 그거를 어떤 쪽으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했죠? 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건드렸습니다. 자, 물가가 내려갔을 때 P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자, 그럼 화폐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화폐를 더 많이 수요하게 되는 것이고,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 화폐 들 가지고 있어도 되네? 유동성 선호설이라고 봤죠. 화폐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하락하고, 자, 이자율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투자가 증가하겠죠. 자,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요 A점과 B점 균형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잘 복습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이용해서 물가가 변동함에 따라서 이 물가가 변하면 총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건데, 자, 물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량이 변하면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자, 다시 여기 보시면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한단 말이야. 총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될 텐데, 요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동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통화정책이야.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물가 이외에 다른 변수가 변화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외의 다른 요인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를 살짝 볼 건데,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걸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MS,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이자율이 하락해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총수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차이점은 물가가 고정됐다는 걸 잘 보셔야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물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통화량을 증가시켰더니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 이 얘기는 뭐라고요?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요거 잘 체크해 주시고, 통화량을 증가하면 화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이자율이 하락해요. 자,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가 증가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투자가 증가해서 총수요 자체가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총수요, 수요량이 뭐로 구성돼 있어? 총수요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AD라고 쓸까요? 다시 이거 잘 암기하셔야 돼. C, I, G, 순수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물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총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물가가 그러니까 감소하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좌측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정하는 정책을 통화정책 또는 금융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프랑 잘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 기본적으로 잘 체크해 주시고 이게 처음 그릴 때 헷갈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각각의 관심 있는 변수에 해당하는 게 뭔가 산출량, 물가 수준, 통화량, 이자율 그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통화정책의 변동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통화량을 변화시키거나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교재 860페이지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자, 통화량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최근에는요. 과거에는 통화량을 목표치로 많이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에도 뭐 살짝 나와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자율을 좀 조정 변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 목표라고 합니다. 통화 정책에 변동할 때 지금 우리가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 잘 가고 있나 해서 중간 목표에는 통화량과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통화량보다는 이자율을 좀 더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자율은요. 거기 보시면은 중간 목표에서 거의 찾았습니까? 네 번째 줄 연방기금 금리 Federal Funds Rate를 사용하게 돼요. 은행 간의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보통 이제 6주마다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자,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습니다. FOMC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자율을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살짝 보시면 왜 이자율을 좀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었어? 라고 하면은 그 이유를 살짝 볼게요. 다음 단락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통화량이라는 게 좀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대요. 그래서 최근에 이자율로 하게 된 이유가 통화량은 좀 측정이 곤란하다. 측정이 어려워. 네, 요거 하나 보시고 어려워. 자, 그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이유는 화폐 수요가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두 번째는 아니 화폐 수요라는 게 안정적이거나 변하는 이렇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화폐 수요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동한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통화량이 주어져 있을 때 화폐 수요가 변하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변하면 뭐 문제 있습니까? 예, 그렇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화폐 공급이 고정돼 있어. 고정시. 왜냐면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딱 픽스드 고정시켜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화폐 수요가 변하면 자, 이때 이자율이 변한다니까. 그래서 R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또 총수요가 변하게 되고 산출량이 또 오르락 내리락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연방준비제도가 네 번째 줄에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발표하게 되면 자, 근데 반면에 이자율을 목표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이 이자율을 딱 얼마로 하겠다는 거잖아. 그걸 보고 통화량을 조정하게 되면서 화폐 수요의 이동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많이 사용한다. 근데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세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사용한다 해서 아예 통화량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통화량, 이게 두 개는 다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 보긴 해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이자율에 초점을 더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자율을 목표로 설정하게 되면 거기 뭐 4%로 정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자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목표치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치를 4%로 한다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4%로 했다라고 하면 화폐 시장의 균형 이자율이 목표치와 같도록 이걸 조정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화량을 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을 조정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뭐 결국에는 이자율과 통화량은 뭐 관련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금리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제출해 보시죠. 자,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다고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도 뭐 기준금리를 막 조정을 하잖아. 그래서 목표하는 기준금리를 만약에 4%에서 3%로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그런 뉴스가 공표가 되면 연방기금 금리가 새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금 목표가 얼마라고? 3%로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자, 연방준비제도의 채권 트레이더들이 채권을 사고 판단 말이야. 이러한 조치를 요거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금리 인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채권하고요, 국채하고 금리, 국채 가격과 금리는 반비례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이자율을 인하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런 걸 목표로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채권 가격을 올려야 돼. 어떻게 해요? 채권 가격 어떻게 올릴까? 거기 세 번째 줄 있죠? 국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국채 가격도 올라가. 그래서 본드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채권 시장과 화폐 시장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러분,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공개시장 조작 정책에서 본드를 매입하면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네, 이러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자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는 그냥 또 반대니까 그냥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거기 밑에 사례 연구는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사례 연구는 연방준비제도는 주식시장에도 주목을 합니다. 그렇지, 주식시장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또 주식시장은 왜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주시를 하는가? 서로 관련이 있어서 서로 보고 견제한다는 거야. 거기 보시면 주식시장이 좀 특이한 시장이죠. 첫 번째 줄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과거 5차례 경기 침체 중에서 9차례의 경기 침체를 예측했다. 이거 뭔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예측하는 게 빗나간다는 거야. 저명한 경제학자이고 미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폴 사무엘슨이라는 교수님이거든요. 경제학 교과서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그분이 교과서에 써놓은 농담이죠.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다음 줄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990년에는 미국의 주가가 한 4배 올라갔다가 또 2007년에는 주가가 절반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아니, 중앙은행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치, 주가 오르락 내리락 그거는 신경 안 쓰지. 주가 떨어졌으니까 중앙은행 뭐 하냐, 빨리 주가 올려라, 이런 건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그렇지만 주가가 상승하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가계 자산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또 기업들은 어떻게 돼? 기업들은 신주 발행이 쉬워져서 투자가 촉진됩니다. 자, 저거 가기 전에 여기 살짝 볼게요. 아니, 연준은 주식시장에 신경 안 쓴다니까? 뭐 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무슨 상관이야. 주로 이제 물가라든가 뭐 아니면
GDP 이런 거는 신경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해볼게요. 그럼 이건 좀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로운 긍정적인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면 자 우리 그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볼까요? 세 번째 줄. 자 가계는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인 주식이 올라가니까 가계는 자산의 증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합니다. 자산의 증가로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신주 발행이 쉬워져.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야지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막 주식을 많이 사고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몰려드니까 신주 발행이 쉬워요. 신주 발행이 쉽고 네, 요 신주 발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하잖아. 근데 그게 쉽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투자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자, 그 결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증가합니다. Y라고 쓸게요. Y 총수요니까 D라고 쓸게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앙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가 총수요를 안정시키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총수요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 GDP뿐만 아니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 총수요가 안정적일수록 산출량과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호황을 잃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이거 총수요 올라간 거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통화량을 줄여야 됩니다. 화폐 공급을 감소시켜 총수요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정시켜야 한다.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그거는 뭐 사실 중앙은행의 관심사는 아닌데 사실은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니까 총수요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도 할 수 없이 연준은 관심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실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90년대 말에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과열이 되었을 때 이자율은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주식시장이 막 과열이 되면 거의 거품이 끼고 왠지 잘못된 쪽으로 갈 수 있잖아. 지나치게 총수요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때는 총수요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어떻게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주식시장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보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주식시장은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주식시장도 연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에 이제 이자율과 통화량을 조정하잖아? 그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중앙은행이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통화량을 줄였다 합시다. 통화량을 줄이면 그럼 이자율은 올라가는 거 예,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 보유의 매력이 감소한대요. 내가 주식을 보유했을 때 매력이 감소해요. 한번 보시면 책에는 뭐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볼까요? 첫 번째,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주식의 대체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채권의 수익은 높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익, 왜냐하면 채권에 대한 가격이 싸지는 거야.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과 반대라니까. 그러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쌀 때 내가 채권을 구입해? 그 비싸게 팔면 어떻게 돼? 그렇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가 있네요.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축돼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돼. 경기가 침체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 사실 여기 보시면 주식을 보유하는 건 뭐야? 여러분들이 그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의 주주로서 지분을 소유한 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윤이 감소하고 삼성전자가 비실비실거리면 어떻게 내가 목소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보유의 매력이 감소한다. 이게 결국 뭐로 연결된다? 주가 하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죠. 자,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과 그냥 일반적인 그냥 통화량과 이자율과의 관계, 그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죠. 자, 그 다음 밑에 절 한번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자, 0% 이자율의 목표치 하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의 제로 금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상태를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유동성이 뭐야? 화폐 아니겠습니까? 리퀴디티 화폐가 늪에 빠져버린 거야. 화폐가 저는 이제 블랙홀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늪과 같은 거야. 뭔가에 자꾸 빠져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풀었는데 돈이 우리 시중에 넘쳐 흘러야지 그걸 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하고 빌려주고 이게 몸에 잘 피가 샥샥샥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화폐를 공급했더니 이 늪지대에 빠진 것처럼 자꾸 사라져.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연방준비제도의 이자율 목표치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져서 거의 0%까지 낮아진 거야. 여러분 이자율이 0% 미만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는 없잖아.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은행에다 여러분 예금을 했을 때 이자율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은행이 금고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은행님 저의 돈을 맡아주시죠. 그래서 돈을 맡기면서 은행한테 보관료까지 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명목 이자율은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거의 0%로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이제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뭔가 이자율이 떨어져서 그걸 가지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해야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거야. 지하실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0 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거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거기 보시면 마이너스 명목 이자율에 돈을 빌려주는 이건 뭐라고요? 현금을 보유하는 게 낫지. 마이너스 이자율은 음의 이자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은행에 이자율이 음이라는 거야. 예금을 하고 이게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자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내는 거야. 우리가 돈을 내고 은행에 예금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관료를 내. 그러니까 이러한 선택을 하기보단 됐어 그냥 나 돈으로 가지고 있을래. 은행에 맡겨야지 은행에서 다시 돈을 뭐 기업이나 이렇게 더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된다? 현금을 보유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느니 그냥 현금으로 그냥 계속 예금으로 바꾸지 않고 보유가 증가, 유인이 증가. 여러분, 현금으로 보유한다라는 게 화폐 수요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화폐 수요의 증가로 만약에 돈을 풀었잖아. 통화량을 증가시켰잖아. 근데 그게 화폐 수요 증가로 다 흡수해 버린다. 이제 늪지대 블랙홀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줄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확대적인 통화정책 밑줄 치세요.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야. 통화정책이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켰어.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통화량을 증가시킨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통화량의 증가가 사람들이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은 높아지지만 그러니까 자산 관련된 금융자산 자체가 이렇게 증가하긴 하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성이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우리 효과가 있다 없다는 뭐라? 요거예요. 총수요와 고용이 증가해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총수요와 고용이 낮은 수준에서 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할게요. 이자율이 금리가 거의 제로랑 가까운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이 거의 제로로 가더라도 아니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얻게 되는 게 없는 거야. 만약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라 해도 그냥 예금해봤자 예금 얻게 되는 이자 수익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돈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학자들 많은 사람들은 유동성 함정에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 정책은 효과가 없다. 이게 이제 정설입니다. 근데 아니야.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다시. 이자율이 0%에 도달한 경우에도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경기 확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유동성 함정의 타당성은 뭐라고?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거에 회의적이니까 뭐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뭐에 효과가 있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효과가 있어. 뭐 통화정책에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잖아요. 통화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 다시 효과가 있다는 게 뭐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치.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고용을 증가시키냐 그걸 얘기하는 거야. 뭐 물가가 올라갔다 이런 걸 효과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해야 되는 이때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처음이실 때는 아니 효과가 있다고? 뭐가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거 좀 감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페이지 863페이지 첫 번째 줄. 자, 중앙은행이 이자율 하한인 0%에 이른 후에도 경기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이거야. forward guidance. 앞에 forward가 이제 앞에 아니겠습니까? 미래 얘기하는 거야. 전망적으로.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거지. 예고를 하는 거지.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거야. 뭐라고? 여러분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경우가 우리가 대공황처럼 경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주택도 짓고 사업도 하고 막 기업들이 서로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돈 빌리는 대가인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돈이 이렇게 이자율이 제로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아무도 돈을 안 빌려고 하는 거야. 공급만 되게 많을 뿐이고. 돈 좀 갖다 쓰세요. 아니요, 저 됐어요.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뭐 사업 저 좀 한번 이렇게 버텨볼랍니다. 이런 데가 너무 많다고. 그리고 이자 대출 빚 저 싫어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경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유동성 함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더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기 침체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냉키 이제 연준 의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대공황을 탈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 돈을 팡팡 뿌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리콥터 타고 요즘은 드론으로 하겠죠. 돈을 막 뿌리게 되면 유동성을 막 공급해 버리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뭐야 어떻게 돼? 와 돈이다 해가지고 그 돈 받고 기분이 좋으니까 치킨과 맥주도 먹고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도 사고 이럴 텐데 여러분 대공황의 상황에서 너무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막 꿀꿀해 막 그냥 미래 뭐 장밋빛 희망 이런 것도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 막 5만 원짜리 심사임당 돈이 막 떨어졌는데 딱 이거 5만 원이네. 뭐야 완전히 의욕이 상실돼 가지고 야 이걸 그냥 주머니에 넣는 거야.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갖고 막 쓰거나 은행에 예금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주머니에 계속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었는데 돈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공 청소기 같이 다 빨아들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통화 정책은 효과 없어 이렇게 되는데 아니다. 효과 있을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포워드 가이던스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흐름을 잡으셔야 돼. 두 번째 줄 볼게요. 중앙은행이 이자율 목표치 하한이 당장 더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0%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0% 밑으로는 내려갈 수는 없고 자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만 자 계속 낮게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이자율을 별로 올리지 않을게요. 계속 낮은 금리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야. 어떻게 돼? 기업 입장에선 갑자기 내가 돈을 빌렸는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게 변동금리에 맞춰서 돈을 빌리면 이자 부담이 커지는 거?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투자가 촉진될 수도 있다. 돈을 빌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없이 그냥 원금만 그냥 갚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가 촉진 가능. 이게 이제 첫 번째 유동성 함정에서도 통화 정책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은 일명 양적 완화라고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개 시장 조작에 더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 돈이 잘 안 가니까 그냥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그냥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확장적인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사용했는데 이에 더하여 그냥 본드를 매입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자산이 될 만한 다양한 자산을 다 매입을 합니다. 삼성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냥 막 망할 것 같아. 돈을 못 빌리고 있어. 뭐 신용도도 떨어지고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삼성아, 너 뭐 가진 거 없어? 제가 공장과 땅 이런 거 그거 다 내놔. 내가 사줄게. 그리고 돈 빌려줄게. 그래서 직접 빌려주는 거. 거기 보시면 모기지 담보부 증권 해서 MBS 뭐 이런 거 있잖아. 다양한 이런 것들을요 매입을 하는 거야. 매입 이해 가십니까? 또 장기 국채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산을 매입하는 거. 그래서 전통적이 아니다 해서 거기 보시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적 완화라고 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정상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응급 상황이야. 그래서 피를 밖에서 꼽아서 피를 확 넣어주는 거야. 심장에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들의 지급 준비금을 늘리는 방법이다 해서 QE 해서 퀀터테이티브 이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이렇게 표현해요. 자, 2008년, 2009년 경제가 침체됐을 때 연방준비제도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이걸 탈피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다음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0%? 이거 별로 안 좋아. 0%보다는 좀 높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러면 자, 거기 보시면 0%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명목이자율은 물론 실질이자율도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4%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요. 명목이자율은 제가 피셔 가설이라 해서 실질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여러분 여기서 명목이자율은 제로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그래서 제로라고 할게 거의. 근데 만약에 거기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4%로 유지한다라고 할게요. 아니 기업들이 투자할 때 보는 게 진짜 이자율이 이거라니까. 실질 이자율이라니까. 이게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 요거 실질 레알입니다. 이자율.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아니 그럼 실질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기업들이 뭐야? 투자할 여력 금리가 떨어진 거잖아.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할 투자가 증가해서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좀 몇 개 풀어봅시다. 자, 1번. 유동성 선호 이론에 따르면 한 경제의 이자율은 뭐에 의해서 변한다? 그렇지.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화폐 공급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에다가 아니면 승수에 되는 것만큼 그리고 화폐 수요 이게 이제 이자율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화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이 결정되고 다음 2번.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감축하고 싶으면 통화량을 어떻게? 여러분 총수요를 감축하려고 그러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되지. 자, 간단하게 그림 잘 보면서 정리하세요. 통화량, 이자율. 자,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화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죠. 이렇게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A에서 B로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투자와 뭐 소비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총수요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 국민소득도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목표가 총수요를 감축시키려고 하면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그때 이자율은 상승한다. 오케이? 보시면 되겠고 다음 3번. 3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는 그쵸? B번입니다. 연방준비제도로 하여금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조정을 하면서 공표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구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공채를 사고 팔거나 등등 해가지고 채권 트레이더들이 조정을 해서 목표하는 이자율을 맞추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통화량, 화폐시장 봐가지고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고 이게 총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